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자, 추석 잘 보내셨죠? 우리 가족들과 아마 부동산 얘기 많이 나누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급등의 문제, 우리 경제에 큰 복병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가 금리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자, 집값 급등. 그 책임 정부에 있을까요? 한국은행에 있을까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가계부채의 부담의 증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인위적 금리 인하, 대부분 풀린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갔죠. 책임을 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거시금융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오정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 지금 큰 복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금리 논쟁으로 좀 번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금리 그렇습니다. 전망도 지금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제 뭐 추석 전입니다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부동산이 좀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은이 금리에 좀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한은 쪽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기로 돼 있는데 총리가 이례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아니면 혹은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독립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10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은 하는 독립성 침해 문제 논란이 굉장히 과열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는 사태까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금융통화위원 7분 중에서 4분이 사실상 정부가 추천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그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장 추천한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은행연합회가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4분이 정부 추천 인사인데 이분들이 총리의 발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도 오히려 총리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만약에 이것이 오히려 금융통화위원 구성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하는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적절치 못한 발언 같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셨죠. 특히 발끈하시는군요, 역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하는 독립성을 염두에 뒀을 때 총리가 그렇게 발언하는 건 옳지 않지 않느냐. 그건 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렇게까지 나선 데에는 우리의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자기를 얘기했다 얘기할 텐데. 하는 독립성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 가계부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부분 한번 주택담보대출이 약 한 60, 70% 정도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금 이것들이 한 주담대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주담대 그러면 뭐 전부 다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린 것 생각하는 사실상은 절반 이상을 생계가 안 좋아서 생계형 자금을 빌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본다면 이거는 주담대가 반드시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주담대 집을 담보로 조금이라도 빌려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원인을 너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럼 금리에 손을 댈 경우 자칫 집값도 못 잡으면서 어떤 그런 가게 운영자금이라든지 생계자금이라든지 이 부분만 더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제 가게 자영업자들만 해도 네.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 원 좀 되고 있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만 네. 3,500개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연말까지 대체로 한 100만 개 정도 문을 닫을 네, 것으로 네. 전망하고 이런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자영업자들이 더 타격을 받게 네,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타격을 받는데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더 궁지에 네.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뭐 큽니다. 이제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금리 전망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네네, 해보고 네. 조금 전에 이 총리께서 이제 금리 발언을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이게 뭐 당정이 다 했어요. 당 쪽에서는 또 박영선 네.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긴 합니다만 네네. 박영선 의원께서 야 이게 지난 정부가 집값 올려놓은 주범이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금리를 너무 낮게 해놔서 다 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박영선 의원의 발언은 한마디로 그동안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파산하면서 생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은 제로금리, 네. 유럽도 제로금리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몇 년간 제로금리 정책을 해왔는데 우리는 오히려 금리를 제로금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경기 회복되는데 우리는 경기가 오히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오히려 금리가 낮아서 집값이 올랐다 이런 발언은 지금 지난 12년 동안 세계 경제의 그 상황을 좀 잘못 짚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랬더니 이제 뭐 하는 쪽에서는 하여튼 나름 또 답변을 했어요. 네. 반박을 하면서 사실 지금 부동산 값이 워낙 치솟고 있기 때문에 하는도 어쨌든 그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어서 그런지 아무튼 좀 부동산 값만을 위해선 금리를 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에서 답변을 원래 했더라고요. 통화정책의 목표는 분명히 하는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하는법에 나와 있는 것은 물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물가를 하느니 생각하는 목표 수준, 물가 안정 목표 2% 수준을 넘어서면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물가 안정 목표 2%는 완전 고용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고용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만 보면서 금리를 정책을 운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네. 하는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대목에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네.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 말 쪽일 텐데요. 네. 당시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이성태 총재 네.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부동산이 굉장히 치솟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부동산 담당 비서관이 지금 현재 정책서 사회정책서 맡고 있는 김수연 정책수 네. 당시 이제 비서관이었는데 그분이 한국은행을 뭐 비서관에서 당돌하지만 찾아갔습니다. 가서 금리 올려라. 하느니 금리 안 오르니까 이 모양 아니냐 하면서 막 따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어불성설인 자세였죠.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네. 중앙은행 총재한테 금리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김수현 지금은 이제 수석이고 그 당시 비서관이 2005년도에 바로 종부세를 위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2005년도에 종부세를 위반해서 올리자마자 2006년도에 전국 평균 집값이 25%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이나 이런 강남 같은 데는 50%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세금을 올리면은 그 가격에 전가된다는 게 세금의 조세 그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올라온 거 간 것만큼 오히려 가격에 전가된 데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더 올라간 거죠. 이것을 어떤 면에서 호도하기 위해서 하느니 금리를 더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이 공급이 안 되고 종부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도 안 되니까 금리 정책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 비서관의 그런 어떤 뭐 당돌하면 당돌한 그런 행동 때문에 굉장히 와글와글했습니다. 시끄러웠죠. 예. 지금 상황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어떻게 움직였나 찾아보니까 그달의 금리는 올리지 않았더군요. 아까 우리 오 교수님이 이번 달에는 못 올려서 안 된다 하셨지. 예. 그달에는 안 올렸는데
그 조금 지나서 한 2주 뒤에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바로 비슷한 조치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이승대 총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고민이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청와대 주문에 관해서 전혀 외면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금리는 올리지 않으면서 네. 지급 준비율을 손을 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데자뷰처럼 그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 네. 다시 한번 연상을 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그와 좀 다르게 저 시나리오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튼 그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정부가 걱정하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금리 문제가 더 생각이 지금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한은이 금통위에 보고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뭔가 금융 완화 기조가 지금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집값 상승 요인을 이제 쭉 몇 가지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금융 완화 기조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올려놓고 놨어요. 부분적으로 그런 원인이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집값 상승 요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오히려 집값 금리를 돈을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담대 중에서 예컨대 40%라도 주택 구입에 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한 60%, 70%가 자영업자들이 사업 자금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워 생계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금리를 무작정 올리는 쪽으로 생각했다가는 경기 집값은 잡지 못하고 왜냐하면 공급이 안 돼서 오히려 경기를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금리라는 게 소위 말해서 큰 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나 잡자고 휘두를 칼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금리를 올렸을 경우 이제 바로 집값 못 잡고 다른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좀 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더 큰 문제가 그 당시에 2006, 7년 거물입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합니다만은 이제 2005년도에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2006년도에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뭘 도입했냐면 다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건설업자들이 그 상한제를 맞추면서 서울 지역의 공급해갖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네네. 서울엔 공급을 안 하고 전부 서울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네. 외곽으로 나가 중대형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고 서울 외곽은 오히려 빈집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까 얘기는 금리 문제도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당시에 많은 건설 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현재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임시직이죠. 뭐 250만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금리 갖고서 뭐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다른 미국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마냥 이렇게 늦추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 금리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금리가 약 1.5%, 미국이 지금 2.0%인데 이번에 아마 9월 달에 지금 2.25%까지 올려 0.75% 차이죠. 미국이 연말에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1%포인트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자금이 외국인들 자금이 해외로 나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 그 주식 자금에도 5,200억 달러가 들어와 있고요. 또 단기 외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면은 당장 큰 충격이 생기고 잘못하면은 외화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지금도 이제 0.5% 포인트 벌어져 있는데 다들 그래서 이제 자본이 유출될 부분을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주식 자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채권 구매 자금이라든지 외국인 자금이 여전히 들어오고는 있어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금리차가 분명히 나오고 그건 왜냐하면 이제 한은이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외국인 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이나 이런 가격 상승 요인. 두 번째가
원화 가치 상승률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들어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를 2번이나 올리게 되면은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생기겠죠. 네, 네. 그러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그것 때문에 금리를 60%나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금리를 너무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연말쯤에는 한국과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너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자본 유출이 안 되는 건 아까 이제 그 환 부분 쪽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절이 일부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이제 너무 벌어지게 되면 그 부분 조절이 좀 안 돼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단계까지.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채권이 약 1,000억 달러, 그다음 주식이 5,200억 달러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돈이 덜 나갈 텐데 지금 국내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주식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가 투자 손실이 또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돈이 또 나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연말쯤에는 국내 경제도 안 좋아서 투자 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미국이 금리를 2번 연속 올리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환차익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말쯤에 그 돈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그것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가게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자영업자 부채가 약 600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하느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도 올리기도 힘든 막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소수 의견으로 금리를 인상하자는 내부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단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연말 지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굳이 왜 부동산 논쟁을 꺼내면서 금리 논쟁을 시작했는지 오히려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2006년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을 오히려 통화 정책에 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원인을 짚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동산 정책의 잘못된 정책을 더 끌고 가서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오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는 자 금리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 점진적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국내 경기도 문제지만은 외환 위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1997년도에도 겪었고 2008년도에도 한미 통화 수합 300억 달러가 안 주어졌으면 또 위기가 왔을 겁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미국 금리를 2번 올리면 우리도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점진적으로 우리도 네. 이제 올리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분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값 이 폭등 부분에서 책임 공방이 어떻게 보면 주된 논란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비서관이 노무현 시절 당시에 지금과 똑같은 종부세를 도입하고 뭐 등등 해서 실패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통화정책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경제학자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정도의 예상은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부동산 값이 이제 연말 지나서 연초까지 해서 더 가파르게 오른다면 아마 그 책임 공방과 함께 금리가 어떻게 보면 좀 동원되고 들러리 쓰면서 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아마 집값이 비교적 안정화된다면 금리를 올려가는 속도를 굉장히 좀 천천히 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줬어요. 네. 예를 들면 신혼부부 가정들한테는 이사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부모 복량이나 이사를 제외하고는 돈을 대출받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집을 살 때 내 돈이 100%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다 불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장년들은 퇴직하고 큰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임대 수입 좀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퇴직금 가지고 장만한 그것도 연간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노장년층도 불만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급이 안 되고 수요 억제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과거에도 밝혀졌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집값이 좀 당분간은 지금 관망을 보이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다가 위기가 오면은 다시 또 한 번 또 조정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사실
이 주택처럼 사실 장기간이 걸리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주택은 대개 건설 공기가 한 2년 걸리죠. 네. 그런데 고기한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네. 지금 이 얘기 나온 게 보면 뭐 의왕, 일산 뭐 그 밑에잖아요. 지금 평촌 뭐 동탄 솔직히 거기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출퇴근 할 수 없는 데다 지어가지고 공급 과잉 빈집 만들지 말고 서울 시내에 재건축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을 재생한다든지 해서 청년들이 그냥 원룸 투룸 정도를 가지고도 출퇴근할 수 있는.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시내 가면 한 5층, 6층짜리 집이 예쁜 집들 많아요. 이게 되게 저도 그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게 다 원룸 투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때는 다 거기서 다니면서 가까운 데서 다 다니면서 한 10년 저축해서 집값이 한 20%가 모여지면은 80%는 장기 모기지 받아 집을 사는 게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주택 대출을 일체 금지하니까 집값을 100%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준비합니까? 게다가 집 공급은 전부 너무 서울에서 먼 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뭐 집값도 집값이지만 최근에 이제 집값 잠달면서 이제 신도시 계획을 일부 발표하면서 네, 그렇죠. 지금 수도권 주변 쪽에 지금 땅값도 지금 들썩들썩 좀 하고 그만 있습니다. 문제식이 오히려 청년들이 생각해보세요. 수도권 주변에 지금 현재 지금 동탄까지 갔잖아요. 네.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도심 재개발 네, 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청년들이 최소한 1시간 이내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집을 공급해 줘야지 네. 이걸 계속 억제하면서 다른 데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레슨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네. 그때 이제 아마 이 금리가 책임이다. 뭐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네. 금리보다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뭐 최근에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이미 지방 이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업들 지방 이전하면서 거기 돈을 풀고 막 이게 지방 이전하고 하면서 정부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품이다. 뭐 그 논쟁이 지금도 있었어요. 뭐 전국에 지금 요번에도 아마 그 비슷한 지금 식이 될 수도 16개 도시가 있겠어요. 만들어지고 있죠. 그 돈들이 비슷하게. 강남으로 엄청 들어와서 네. 사실은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이 상당수가 예. 지방에서 뭐 200억, 300억씩 토지 보상금을 문제는 그때 네. 토지 보상금을 시가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대체로 대출을 갖고 계신 가게가 그 변동금리로 대출이라서 네. 이 부분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침에도 보면 여러 분석들이 지금 자영업자들은 가게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가 말하면 내가 번 소득의 약 40%를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금리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소비가 위축돼서 경기가 더 위축될 거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하고 이제 완전히 떨어져 생각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 금리라고 하는 건 좀 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네. 아마 연말 연초에서 쭉 좀 우리도 올리는 쪽으로는 가긴 가야 되겠다는 방향성과 속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재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사에는 늘 반복이 있고 또 데자뷰 같은 장면이 있죠. 오늘도 아마 우리 부동산 값 급등과 금리 정책에 대한 얘기도 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좀 좋은 레슨과 좋은 사례로 에피소드로 남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희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